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 온라인 랩, 온라인 온라인 오픈 랩 두 번째 시간인 2020년 노벨상 특강 주제인 블랙홀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블랙홀 강연 연사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간여행과 블랙홀 연구의 대가이자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킵손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신 김서원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소개 인사를 조금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블랙홀과 웜홀, 타임머신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1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반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블랙홀과 웜홀, 원래 이제 타임머신까지 가려고 하는데 아마도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블랙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허용하면 웜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시공간 그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블랙홀, 웜홀, 타임머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블랙홀 정도까지만 하면은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냥 고등학생들 것보다 조금 더 쉽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인데 어느 수준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고등학생들 대상 자료를 조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제 시공간 그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왼쪽 그림은 이제 보통 이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그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만약에 가로와 세로로 바꾸면은 이 오른쪽이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서 원점에서 이 출발한 물체가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이 궤적을 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타임라크 커브라 그러고 바로 시간 방향, 시간축 닮은 이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체는 이 시공간 그림에서 이렇게 시간 방향 이 곡선을 그립니다. 왜냐하면은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은 이 원점에서 출발한 물체가 빛보다 빠르게 가는 물체의 경우 지나가는 영역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공간 닮은 곡선, 스페이스 라이크 이제 커브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물체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제 가상적으로 이 타키온이라는 이 물체를 생각하고 이 타키온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키온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다음 이제 왼쪽 그림은 이 공간을 한 차원 늘려서 2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으로 하는 시공간 그림입니다. 이때 원점에서 사방으로 나간 빛의 궤적의 집합이 하나의 원뿔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을 빛 원뿔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라이트 콘.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한 어떤 물체건 간에 바로 이 빛 원뿔 안을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빛 원뿔을 A라는 이 점에 미래 빛원뿔이라고 하고 있고 A의 미래는 이 빛원뿔 아래 미래 빛원뿔 아래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래 원뿔은 이제 A의 이 과거 빛원뿔입니다. 따라서 A의 과거는 바로 이 과거 빛원뿔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임의로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을 그린 것이며 각 위치마다 빛원뿔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각 순간마다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걸 할 수 있죠.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약 120억 년 이상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 속한 이제 태양계,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45억 년쯤 됐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은하에도 많은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블랙홀이 위험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은하계에는 약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2천억 개의 별 중에서 우리 태양과 유사한 별은 약 220억 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약 10만 개 정도의 별이 앞으로 블랙홀이 될 후보라고 합니다. 보통들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 블랙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블랙홀의 우주선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혹은 우리 은하의 블랙홀이 궁극적으로 진공 청소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나요? 혹은 태양이 같은 질량의 블랙홀이 된다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우리가 블랙홀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그곳에 블랙홀이 있는지 아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오늘은 주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최근에 4년간의 노벨 물리학상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2017년에는 이 킵슨 교수와 이 와이스 베리시 이 교수해서 3인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주제는 이제 중력파에 대한 중력파 발견에 대한 이 업적으로 노벨상 수상을 했고요. 2018년에는 이제 이 레이저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19년에 대해서는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제임스 피블스와 마이클 메이어, 니너 퓨어로스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고요. 또 다시 2020년에는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수상을 했죠. 그래서 최근 4년간에 천체물리 분야에서 3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천체물리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천문학과 물리학을 분리하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물리학하고 천문학을 같은 분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물리학하고 천문학하고 뭐 구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수상하게 된 이 노벨상 이 물리학상을 소개하면요. 이분들은 이제 블랙홀과 관련된 업적으로 펠로우즈는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겐젤, 그 다음에 게스 이 세 분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업적들이 조금 구별돼요. 그래서 이제 펠로우즈는 실제로 이론으로 업적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겐젤과 게스는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 은하의 중심에 이제 궁수 자리에 있는 중심에 이 블랙홀이 있다는 이제 블랙홀을 발견한 업적으로 이제 받은 거죠. 펠로우즈가 이론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실제로 조금 어렵지만 제가 지금 쉽게 소개를 하면은 블랙홀에는 이제 특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무한대로 이제 발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블랙홀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특이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특이점과 좌표 특이점 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좌표 특이점은 이것은 좌표 변환을 하게 되면은 특이점이 없어지기도 해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사람은 뭐 문제 없이 들어가지만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들어가는 사람이 뭐 안 보인다든가 점차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관측자에 따라서 특이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은 좌표 특이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물리 특이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블랙홀이 한 점으로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점에서 모든 물리량이 무한대로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펠로우즈는 실제로 이러한 물리적 특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원으로 내세웠는데 70년대 그 초에 이 스티븐 호킹이랑 논문 한 3편인가 4편을 시리즈로 물리적 특이점이 반드시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구대칭이 아니더라도 어떤 별이든지 물리적 특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벨상 수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에 이 펠로우즈의 업적을 바로 그 블랙홀 이론에 대한 이 업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스티븐 호킹이 살아있다면은 바로 이 펠로우즈랑 같이 공동 수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노벨상 수상은 원칙이 있어요. 사망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수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노벨상 받으려면 오래 살아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대 3사람만 공동 수여하지 4사람부터는 수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슬린 벨이라는 대학원 학생이 이 펄서를 발견한 아주 좋은 업적을 했는데 실제로 노벨상 수상 결정할 때에는 실제로 벨이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총 숫자 4명을 이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그거 있어요. 그 유명한 이제 이 나레디카라는 이제 그 천문학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There is no bell in Nobel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노벨상에 벨이 빠지다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 블랙홀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약간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수학을 도입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제 탈출 속도를 먼저 소개하죠. 그러니까 탈출 속도라는 것은 어느 물체가 별이나 행성의 중력을 거슬려서 벗어나기 위한 속도입니다. 이것은 그 천체의 질량과 이 반지름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천체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 속도는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예로 우리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항성이나 행성의 이 질량과 반지름 탈출 속도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실제로 지구를 1로 했을 때 그 비례 값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구가 1이라면은 태양은 이 33만 2,946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반지름은 지구의 109배다 할 때에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속 11km의 속도로 달려야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태양 표면에서는 바로 초속 618km.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태양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은 알다시피 점점 이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 경우를 지금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량이 큰 거에 비해서 반지름이 엄청 작은 이제 천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500km. 그것은 지금 이제 지구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탈출 속도가 11km죠, 초속. 그러다가 반지름이 뭐 65km, 뭐 3분의 1인치. 뭐 그러니까 엄청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 탈출 속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 세 번째처럼 빛의 속도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럴 때는 이것을 탈출하려면은 실제로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 되는데 빛보다 느린 물체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천체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는 마치 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 그림이 이 동영상이 잘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실제로 이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만 여기를 탈출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보통 이 블랙홀에서 어느 물체가 빠져나올 수 없다. 심지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커진다면은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예로서 많이 들고 있죠. 이 탈출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바로 블랙홀이죠. 그래서 이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수축하여서 아주 작게 오그라들면 그러니까 태양 그것이 이 질량이 더 훨씬 작게 오그라들면 이제 중성자별이라든가 이제 블랙홀 이 얘기가 되죠. 물론 이제 태양이 중성자별도 되고 블랙홀도 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질량 대비 크기가 어떠냐를 보여준 거고 실제로 태양은 나중에 보면은 이 중성자별도 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 질량이 작기 때문에 블랙홀도 되지 못하고 이 백색 외성으로 그 소위 별의 수명을 마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표면에서 이 실제로 빛의 진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바로 공간이 굽어졌고 탈출 속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빛의 경로가 이 중성자별을 거쳐서 블랙홀의 경우는 빛이 나오더라도 도로
수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블랙홀 주위에서 물체의 이 경로를 보면은 이 블랙홀 주위에서는 실제로 이 비dom불이 점점 오므라들고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dom불이 실제로 이 선 바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이벤트 호라이즌, 일종의 이제 지평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평선 너머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실제로 이 비dom불이 이렇게 굽어졌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는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이 비dom불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계가 일종의 우리가 보통 이 지평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블랙홀 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블랙홀은 실제로 이 지평선 안까지 아까 펠로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점으로까지 오그라들어서 수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흔적이 남는 거고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지평선으로만 다시 말하면 지평선이 경계가 돼서 빛도 못 빠져나오니까 그야말로 까만 구멍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그 모든 물질은 중심으로 다 수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은 구멍이라는 얘기를 하고 검은 구멍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영어로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 이제 에피소드는 있어요. 처음에 이런 것을 제안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의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하나의 풀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뭐로 붙이느냐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기록상으로 이제 라플라스가 이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불어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프랑스 학자들이. 그러나 이제 라플라스보다 몇 년 전에 존 미셀이라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그와 같은 제안을 먼저 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블랙홀을 영어로 명명했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혹은 라플라스가 조금 더 먼저 이러한 이 별들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면은 아마 지금은 우리가 불어로 블랙홀을 불렀을지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불어로 할 줄 몰라서 무슨 누아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우리가 태양 같은 별이 열과 빛을 내는 에너지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 주로 이제 수소들이죠. 처음에 이제 별을 구성할 때에 이 수소들이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별을 구성하고 있고 이들이 핵융합을 함으로써 열과 빛을 내게 됩니다. 그 에너지로. 그것은 이제 성간물질이 대부분이 수소고 이것이 이제 수소가 결합하여서 헬륨이 되는 에너지가 이제 주로 이 별을 구성하는 에너지가 되죠. 그러다가 핵융합이 끝나면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이제 자체 중력으로 이제 수축하게 되는데 별의 질량에 따라서 백색외성, 이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되죠. 그러나 보통 이제 블랙홀이 되려면 적어도 태양의 한 3.2배 정도, 한 3배, 4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되어야만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태양은 죽으면은 이 백색외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로 수축이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이 블랙홀이 아닌데 그 블랙홀이 된다면은 그 아까 말한 그 지평선에 그 지름이 어느 정도 되냐면 3km 반지름 이내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죠. 아까 여러분들 태양의 지금 현재 반지름이 얼마인지 까먹었죠.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지구의 반지름은 6,500km예요. 거기에 약 100배예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1000만, 10만, 65만 킬로미터죠, 반지름이. 그게 3km로 줄어들어야만 그게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보통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블랙홀들을 쭉 발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3가지 범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랙홀은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 블랙홀의 질량으로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초대형 블랙홀은 이제 보통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혹은 수십억 배 그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블랙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항성 블랙홀이라는 것도 있고 항성 블랙홀들은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이 이 블랙홀이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항성 블랙홀과 초거대 블랙홀 중간에 이름 붙여갖고 뭐 중간 질량을 갖는 뭐 어떤 중간 질량 블랙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때 뭐 이것도 지금 증명되지 않았지만은 이 미니 블랙홀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론적일 뿐인데 이걸 처음 제안한 사람은 이제 스티븐 호킹이죠. 그 1971년에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제안을 했어요. 빅뱅 폭발에 의해서 이 물질의 씨앗들이 아주 강한 중력에서 뭉쳐져서 미니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제안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은 증거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첫 번째 그림 왼쪽 위에 그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항성 질량을 갖는 이제 블랙홀이죠. 아까 설명했듯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듯이 별들도 탄생하고 삶을 살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별이 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태양 질량주 있는 별들과 더 작은 것들은 죽고 그 대기의 대부분들은 이제 성운으로 버리고 핵은 백색 외성이 되죠. 보통 이제 태양보다 약 8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초신성이 폭발이 되고 남는 것은 이제 이 초신성 폭발하고 남으면 이제 중성자별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주로 흐트러버리죠. 근데 이제 남은 질량이 3배보다 크면은 이제 블랙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중성자별이 되죠. 그다음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은 이제 이 거대 항성 블랙홀이 되죠. 보통 이제 은하 단위로 은하 속에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은하의 중심에서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하 속에 있는 이제 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노벨상 올해 받은 사람들의 관측한 사람들은 바로 이 은하의 중심,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를 보면 이제 공수자리 부분인데 거기에 초거대 이 블랙홀이 있음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블랙홀이 있는 걸 발견했지만 아직 어떻게 그렇게 거대 블랙홀이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죠. 뭐 먼저 블랙홀이 형성되고 그 주위에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었는지 아니면 은하가 태어난 후에 중심에서 블랙홀이 형성됐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런 항성 질량 블랙홀과 그 다음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 중간 질량을 이제 이 중간 질량 블랙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밀도가 높은 이제 성단의 중심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주위에서는 처음 빛의 위치 혹은 빛의 속도에 따라서 이 빛이 휘어져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속 블랙홀 주위에서 돌기도 하고 아니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 이제 빛의 방향과 혹은 이 물체의 속도, 뭐 비치는 경우는 물론 속도가 정해졌지만은 이 블랙홀 주위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런 빛이 아니고 어떤 물체가 이 블랙홀로 이제 빨려 들어갈 경우에는 보통 알다시피 우리가 블랙홀을 2차원을 그렸을 때 아주 깊은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그 위치 차이인데도 엄청난 이제 중력차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머리하고 발끝 사이에 중력차가 엄청나니까 길게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이 만약에 빨려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길게 늘어나고 길게 찢어지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이 블랙홀 하는 사람들은 스파게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제 그 물리학 용어를 국산화시키자 하는 분들은 스파게티 현상이 아니라 국숟가락 현상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분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조금 더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블랙홀로 우주여행을 블랙홀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나? 이제 물론 우리 블랙홀로 지금 우리 수준의 로켓을 타고 간다 그래도 아마 여러 해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가면 수십만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건 누가 가든지 해가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로켓을 블랙홀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물론 이것은 블랙홀에는 이제 훨씬 이제 로켓을 크게 그렸지만은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 블랙홀의 이제 반지름이 약 60km라고 한다면 뭐 태양이 아까 3km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훨씬 태양보다 질량이
20배 더 많은 블랙홀이죠. 그래서 이제 빨려 들어간다 하죠. 처음에는 이제 중력을 거의 느끼지 않고 거의 뭐 자윤학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치 무중력 같은 느낌을 갖죠.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우주선이 늘어진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이제 조수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수력은 우리가 이제 밀물과 썰물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조수력, 뭐 조수, 뭐 조력, 뭐 이런 말로 쓰곤 있죠. 영어로 말하면 tidal force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블랙홀이 가까이 할수록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지면 이제 우주선에 찢어지고 조각조각 이제 블랙홀로 당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찢어진 물질은 훨씬 더 작은 입자로 압축되고 이 중앙에 이제 블랙홀 질량에다가 더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과정은 순간적으로 몇 분 안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까지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블랙홀이 우리 은하에는 엄청나게 이제 많다고 그러죠. 이러한 블랙홀 무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 은하는 이제 블랙홀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유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실제로 별과 모든 별 사이에 먼 거리에서 있고요. 별들과 별들 사이가 아주 멀죠. 그리고 모든 별들이 은하의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하계에 많은 블랙홀이 있어도 우리는 매우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블랙홀이 은하수의 거의 원판을 통해서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별들과 블랙홀 사이의 거리도 엄청나게 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블랙홀이 우리 은하에 많지만 실제로 우리 은하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 은하의 이 반지름은 약 5만 광년이라고 그래요. 5만 광년. 그러니까 1광년은 알다시피 빛이 1년 동안 날려간 거리니까 빛이 5만 년 동안 날려간 거리고 우리 태양계는 약 반지름이 3만 광년이에요. 그래서 이 3만 광년의 궤도를 우리 은하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홀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해도 돼요. 블랙홀에 언제 부딪힐까봐, 블랙홀에 빨려들까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은 만일 태양이 블랙홀이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양이 원래 블랙홀이 안 되는데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 그러면은 수금지와 목도, 천회 이러한 이제 우리 주위 태양계 주위에 있는 행성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이 태양에 빨려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블랙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같이 블랙홀이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안심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태양이 블랙홀이 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블랙홀이 된다 해도 그 크기는 아주 작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2차원 구분 공간으로 블랙홀 그렸을 때 거의 평평하고 블랙홀이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이 공간이 휘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웬만큼 떨어져 있더라도 예를 들면 수성, 금성 떨어져 있더라도 거의 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궤도로 계속 돌게 되죠. 물론 이제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빛을 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낮에도 껌껌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내지 못하니까 에너지도 방출하지 못하니까 추울 거예요. 확실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온도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중심으로부터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 해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혹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제 공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혹은 태양에 의해서 블랙홀이 되거나 하는 현상은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태양이 블랙홀이 되기 전에 엄청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된다면 그 크기에 의해서 이 범위가 아마 지구 이상의 그 범위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이제 지금 현재 태양이 블랙홀이라면 한다면은 그 과정을 건너뛴다면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이제 블랙홀은 이제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블랙홀에 접근해도 블랙홀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홀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존재를 감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보통 이 별들이 이 쌍성계를 이루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태양계만 쌍성계가 아닌데 이 목성이 좀 크고 목성이 스스로 빛을 낸다면은 목성과 태양의 쌍성계가 이룰 수는 있죠. 여튼간에 상당히 많은 이 항성들이 쌍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이제 블랙홀이 됐겠네요. 보이지 않다고 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제 천체를 공전하는 또 다른 별이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쌍성계고 보이지 않는 천체는 눈에 보이는 별의 거대한 어떤 동반별이었던 거대한 별의 이제 잔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동반자는 초신성으로 폭발했다가 이제 남는 것은 그 다른 동반자 별과는 여전히 이 궤도되는 이제 블랙홀로서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와 있듯이 보통은 이 블랙홀이 이 주위에서의 이 항성으로부터의 이 뜨거운 그 가스들이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기체에 의해서 이제 제트 형태로서 기체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이 행성이 이제 우리가 바깥에 볼 때는 이런 블랙홀을 관측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항성이 아주 특이하게 뭔가와 같이 공존을 하는 이런 형태로서 이제 관측이 된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네. 지금 이제 블랙홀을 발견한 예로서 요거는 이제 14년 동안에 우리 은하 중심에서 가까운 별들을 궤도로 보여주는 이제 실제 이미지예요. 우리가 왼쪽 그림 보듯이 이제 1992년부터 2004년, 2006년까지 이제 그리는데 실제로 이제 이 중간에 십자가가 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아까 이제 궁수 자리였죠. 이 궁수 자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들어갈 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주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은 이 태양이 있는 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더 많은 어떤 빛의 편향 혹은 이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편향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이것도 중앙색 이제 빨간 색깔이 있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 가스를 보면은 이것들이 우리 은하의 중앙의 블랙홀에 의해서 가스 물질이 이렇게 당겨지는 어떤 뜨거운 플레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약 그 시간 단위로 여기서 분 단위로 이제 기록한 건데 1분부터 쭉 한 2, 30분 동안 쭉 이제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실제로 이 가까이 있는 별들에게 그러한 기체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보통 카메라는 안 돼, 망원경과 안 되고 적외선 망원경과 X선 망원경으로 이제 감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고온 X선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S1, S2, S3는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제 별들의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Z를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블랙홀에서 Z를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이미지를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동안 찍은 건데 이 한 달 동안에 이제 약 그 빛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빛이 이제 달려간 요 거리 있죠. 처음에서 이 Z가 달려간 거리가 약 크기가 30광 1 그러니까
빛이 하루 동안 달려간 거리를 이제 광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광년처럼 광일 약 30광일 정도 빛이 30일 동안 달려간 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파망원경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가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30광일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데 이렇게 제트로 인해서 이 방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앙에 작은 블랙홀이 있고 이게 이제 제트가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블랙홀 후보로서 발견된 것은 어디냐면은 보통 이제 시그너스 X1을 얘기를 들어요. 시그너스는 이제 백조좌라는 말이고 이 백조좌에서 이 목 부분에서 X선을 펄스 형태로서 방출되는 이런 이 천체를 찾아냈어요. 이는 이제 빛을 내는 천체의 크기를 가늠해요. 이게 펄스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쌍성계로 이루는 별이 이제 가렸다 안 가렸다 하다 보니까 이 블랙홀에 이제 이게 블랙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크기는 아주 작고 그다음에 운동 구성하게 되면 질량이 나와요. 그래서 질량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블랙홀로 처음에 블랙홀 후보로 정했죠. 물론 지금 이것을 이제 블랙홀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래서 이름을 이제 시그너스 X1이라고 이름 붙이고 블랙홀의 후보다 했는데 호킹이 쓴 시간의 역사 책을 보면은 조금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 시그너스 X1이 진짜 블랙홀이냐 아니냐. 그래갖고 킵슨 교수하고 스티븐 호킹 교수하고 서로 내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실제로 이 킵슨 교수는 이제 이게 블랙홀이다. 스티븐 호킹 교수는 아니다라고 해서 내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뒤에 말이 재밌는 게 호킹은 자기도 블랙홀이라 생각했지만은 내기라는 것은 항상 반대편이 있어야 재밌을 거라고 해서 자기는 반대편을 예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블랙홀로 들어가는 운명이 어떻게 된지, 그다음에 제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다음에 초기 우주 형성에서 블랙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블랙홀을 연구하고 있고 아마 작년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홀의 이제 이미지를 찍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유명해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소개하면은 블랙홀의 상을 절대로 찍은 건 아니고. 블랙홀 주위에서 아까 봤듯이 빛의 경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블랙홀 주위에서 그 빛의 경로를 가지고 블랙홀의 대략의 이미지를 찍은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블랙홀에 직접 찍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찍었을 때도 가시광선을 찍은 것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비가시광선을 찍어서 나중에 그것은 이 칼라를 입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이는 것은 마치 무슨 카메라를 찍은 것처럼 이 블랙홀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혹시 학교에서 이 블랙홀 관련 수업을 하신다면은 이 학교에서 할 만한 실험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것은 제가 쓴 이 물리 2 지학사 교과서에 있는 실험 내용인데요. 우선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가 이 구분 공간을 나타낼 때에 보통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양동이라고 그러죠. 양동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김장담글 때 큰 고무 되어 있죠. 거기에 이러한 그 스판천을 사다가 이제 끼우고요. 스판 그러니까 뭐 고무판도 좋고 그러나 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스판천을 아주 이제 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묶고 그다음 이제 가운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묶다 보면 이제 평평한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항성 역할을 하는 이제 무거운 물체를 놓는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당구공 정도가 이제 놓게 되면 이제 축 처지게 돼서 그 무거운 별의 주위에 이제 구분 공간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이 공간의 주위에서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구분 공간에서의 물체 운동을. 예를 들면 이제 이 주위에 실제로 이제 그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 다른 항성이라든가 다른 인공위성 같은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만든 것은 우리가 스티로폼 공이나 타코공 같은 걸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주선이라면은 우주선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이 필요하다면 빨대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불면서 이 항성으로부터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탈출 속도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빨대를 어느 세기로 어느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 학생들하고 실제로 수업하면서 내기를 하면 상당히
재밌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랙홀 정도로 하면 엄청나게 공간이 굽어지죠. 그렇게 되려면은 아예 우리가 이렇게 웬만한 무거운 것과 안 돼서 이 끝에를 아예 밑에 하나의 점으로 잡아가지고 당겨서 이 블랙홀 모양으로 만들어서 수업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수업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간이 굽었다는 증거를 뭐로 보여주냐 했을 때에 실제로 이 행성이 주위에 공간이 굽어진 것을 보여준다면은 두 개의 이제 어떤 물체를 행성 주위로 점점 가까이 갈 때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 물체를 놓으면은 두 물체가 점점 가까워질 때 물체와 물체 사이의 어떤 옆에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보여주기 어려우면은 우리가 보통 소위 괴물질이라는 거 있어요. 괴물질이. 그것은 이제 놓게 되면은 액체 괴물. 그래서 그게 소위 앞에서 제가 보여준 이제 스파게티 현상처럼 그 물체가 길이는 길어지면서 좌우는 좁아지면서 쭉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험 잘 안 돼요. 그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 물체라든가 어떤 면을 잘 하게 되면은 아이디어상으로는 이제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력 렌즈인데 중력 렌즈는 이제 알다시피 이 블랙홀이나 무거운 은하 주위에서 이제 공간이 굽어지기 때문에 마치 렌즈 현상을 통해서 이 상도 만들고 빛이 왜곡되고 상들이 또 왜곡되고 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보통들은 이제 그냥 보통 큰 렌즈를 쓰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보통 이런 렌즈를 쓰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보통 렌즈하고 달리 이건 실제로 이제 와인잔을 이제 보통 저희가 잘라서 많이 하는데 와인잔의 밑동이죠.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모양 자체가 앞에서 봤듯이 2차원의 블랙홀 모양에서 구분 깔대기 모양의 공간하고도 비슷하고 물론 이제 각도라든가 이런 구분인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유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운데는 엄청나게 이제 공률이 큰 렌즈가 되죠. 가운데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요 렌즈를 제가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창의력 경시대 때 제가 낸 적이 있어요. 이 렌즈가 무슨 렌즈냐 했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목 렌즈라고 그래요. 얘가 오목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오목 렌즈가 아니고 볼록 렌즈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볼록이냐 오목이냐 가지고 볼록 오목 렌즈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말보다는 이 수렴하냐 발산하냐에서 수렴 발산 렌즈가 실제로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수렴 렌즈가 하는데 어쨌거나 이 중력 렌즈 실험하는 데 쓰는 렌즈로는 바로 이 와인잔의 밑동을 가지고 가면 좋고요. 이거 갖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방한지 위에 이 렌즈를 놓고 위에서 살짝 보게 되면은 이 상들이 어떻게 휘어지고 왜곡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상들이 실제로 중력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중력 렌즈 뒤에 있는 아주 밝은 이 펄서 같은 천체들이 상들이 어떻게 왜곡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실제로 중력 렌즈처럼 실험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거보다 훨씬 커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와인잔이 자른 거 정도라면은 그냥 이렇게 방한지라든가 뒤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 별들의 집단을 놓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됨으로써 보게 되면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사회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이 이제 웜홀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다음에 한번 웜홀에 대한 기회가 있으면 웜홀과 타임머신은 나중에 돌리고요. 오늘 그냥 블랙홀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도 지루할 거고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일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 저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질문하세요. 블랙홀에 대한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할 때 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아마 중력파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요즘 이제 중력파가 나오는 이제 그 모형으로서 이제 블랙홀과 블랙홀의 충돌로서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냥 충돌보다는 이제 블랙홀과 블랙홀이 쌍성계를 이루면서 서로 공전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중력파를 방출하게 되면 점점 이제 에너지를 잃게 돼서 궤도 반지를 줄어들다가 나중에 둘이 병합이 돼요. 이때 병합이 될 때에 엄청나게 짧고 진폭이 큰 이 중력파를 방출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일종의 소리라는 형태로서 혹은 이 형태로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타날 때 나오는 그 중력파는 크기라든가 주파수는 실제로 우리가 음성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음성과 유사하게 소리라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가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후리에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소리가 나는 거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들었다면 이제 중력파가 보통 이제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인, 코사인, 파라 이렇게 글이 있는데, 이게 병합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게 그 진폭도 커지고 주파수도 엄청 커지고, 그러니까 파장이 아주 짧아지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병합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리로 바꿨을 때, 뭐 그래서 어떤 나사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그들은 보통 개가 이렇게 짖는 것처럼 왁왁 짖는 그렇게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뭐가 뽕 하는 이런 식으로 소리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그러니까 파장을 이렇게 소리에 우리가 들을 만한 영역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만한 영역은 주파수가 20부터 2만까지잖아요. 그 사이만 듣고 실제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블랙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들린다면은 그런 형태로서 들릴 거다라는 형태로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뭔가 가늠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도 완전히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파 영역에서만 가시광선 지극히 작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초음파도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지각하는 영역으로 약간 좀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찍은 블랙홀 그림자는 어떻게 찍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블랙홀 주위에는 빛이 초기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궤도를 그리게 되는데, 그 포토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포토스피어는 빛이 그 주위에서 빨려 들어가나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영역. 대개 이제 그 약 슈바르츠 반지름이 한 3배 정도 되는 그 정도에서 그렇게 해서 멈춰 있어요. 이 빛을 질문을 바꿀게요. 그림자가 빨갛던데 그 빨간 게 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관측하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형이라서 주파수 영역이 다양한데, 실제로 관측은 비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것을 적절하게 보기 좋게 하려고 색깔을 입힌 거예요.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저 질문. 예.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2개도 좋습니다. 네, 저 블랙홀도 움직이는지, 그리고 움직인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블랙홀은 항성 그 자체거든요. 항성이 변해서. 그러니까 항성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은하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고, 혹은 아까 얘기했다처럼 어느 상성계로 있다가 쌍성계로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하나가 블랙홀 되더라도 원래 그 항성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좁혀져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이제 중력파가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자전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자전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운동량이 있는 경우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구조가 복잡해요. 지금 여기서 보여준 모든 그림들은 자전 안 하는 경우로 제안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자전을 해요. 그래서
그 블랙홀을 우리가 관측하고 그랬을 때에 Z를 내거나 빨리 들어가는 것은 다 자전하기 때문에 Z를 내고 빨리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전을 안 하면은 조금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만 Z도 못 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블랙홀은 자전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관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전하지 않으면 관측하기 어려워요. 블랙홀에서 3헤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발견된 거는 그 3헤어에서 전하 쪽은요? 지금 그건 이제 거의 수학적인 건데 네. 우리가 3A라는 것은 이제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뭐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세 가지의 물리량으로만 표현된다. 그래서 질량, 하급 농량, 전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나 이제 다른 것도 전하 비슷한 것도 있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이제 공간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블랙홀에 관한 해들이 그것으로만 이제 좁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러한 거 말고 아까 말한 Z를 낸다거나 가스를 뭐 분출해서 X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기하학적인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블랙홀을 관측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X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그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우주에 관련된 거, 특히 블랙홀에 대해서 탐구해야 되는 게 왜 어떤 가치가 있고 왜 필요한 건지 학생들이 가끔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우리가 블랙홀을 연구해야 되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이제 천체 물리는 그냥 우리의 우주론의 역사에다 보듯이 실제로 우주론이 언제 시작됐냐 얘기한다면 원시인들이 하늘을 보면서부터 이제 우주론이 시작됐다 뭐 얘기도 나와요. 그만큼 이제 하늘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경외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 탐구심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와서 이제 약간 어떤 지식의 이제 지평을 넘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얘기고. 그러나 이제 반드시 우리가 그런 호기심을 위한 학문이 존재하느냐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러한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기술들도 많이 같이 동반되고 있어요. 물론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이제 많은 수학적인 방법이라든가 과학적인 방법도 나오면서 소위 우리가 이제 바이 프로덕트라고 그러잖아요. 부산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얻어지는 효과도 있지만은 일단 이제 블랙홀이라든가 중력파라든가 천체물이라는 것은 우주의 기원을 볼 수도 있고 그 기원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어떤 확장 이런 측면이 더 강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중력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조 달러들이 들어가고 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 이미 중력파를 발견했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지금 중력파 측정 장치를 각국에서 우리나라만 빼고 각국에서 뭐 설치하고 심지어 중력파 측정 장치를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선처럼 지금 망원경도 띄웠잖아. 허블 망원경도 우주에 띄운 것처럼 중력파 측정 장치도 이렇게 우주로 띄워가지고 측정하잖아요. 그런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우주의 기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마는 이 블랙홀을 통해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 이거 펠로우스가 제안한 거예요. 블랙홀에서 에너지 추출할 수 있다. 물론 그걸 가능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과 노력과 뭐 있어야 될지 모르죠. 또 옛날 이 대학교 때 학부 지도교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학문이 발달되면 이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블랙홀 지도를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 얘기도 있어서 재밌게 웃은 적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앞으로 미래가 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상상이라는 것은 지금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홀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문공주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클로즈 멘트요? 네, 클로즈 멘트. 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김사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오픈랩 세션 두 번째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